지금까지 데이터를 모은 것과 안 모은 것의 차이는 분명히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데이터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뭐 그렇게 한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도 격차라는 게 생겨나지 않을까? GPT로 긁은 게 티가 나는 논문들이 이제 더 흔해 빠질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교수님들은 너의 생각을 가져와, 네가 뭘 고민했는지를 가져와라고 더 우겨댈 테니까 경쟁과 싸움이 더 커지지 않을까? 결국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을 잘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쓸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꽤 많은 인공지능의 가장 그냥 기본을 단순화시키면 그냥 확률 게임이에요. 그때의 어떤 감정, 그리고 그때 생각했던 질문들, 그때 생각했던 내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영역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때 그냥 나왔던 특수한 상황의 결과물인 뿐인 것이, 실은 AI라고 하는 거는 그 경우가 역량을 계속 뺏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맞아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학습에 필요한 시간의 축적이라고 하는 게 도구로 대체돼서 그걸 쌓지 않는다면은 과연 반대로 그 뒤에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은 만들어질까라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지브리도 그렇고 그게 떴던 이유는 그냥 되게 명확한 답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좋아하죠. 답을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은 나올 거예요. 질문을 생각해야 돼라고 하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해질 거라 생각하는 거죠. 좀 더 AI의 그 내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못다한 비즈니스 이야기랑 이 비즈니스 상태에서의 커리어 이야기를 2부로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막 아무튼 난리잖아요. AI가 막 뭐 회사들도 난리고 정부도 난리고 모두가 난리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개인별로 그냥 열심히 배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진님이랑 공부를 하면서 또는 테스트 이걸 이것저것 하면서 제일 제가 의식이 변화가 된 영역이 뭔가 하면은 데이터긴 해요. 아무리 회사를 10몇 년을 잘 운영을 했어도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은 회사는 뭔가 AI를 가지고 할 여지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럼 그 회사가 잘못했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그 10몇 년의 노하우가 그 대표님의 머릿속에는 쌓여 있는 거니까. 그 경험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이터로 그 대표님은 되게 현명한 선택을 하고 경영을 잘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대표님 이외의 영역에는 데이터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AI로 뭔가 에이전틱하게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여지가 별로 없고, 그리고 거기 직원들도 그 노하우를 그냥 대표님한테 기대어 갈 수밖에 없고, 또는 새로운 거를 뭔가 하려고 해도 그 베이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한계 같은 거를 저는 좀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관점이 정말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우진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그게 핵심이 맞나요? 어떤가요? 저는 핵심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강하게 믿고 있는 것도 맞고요. 사실 뭐 예전에 IBM의 지니 회장님이 데이터는 새로운 원유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저희가 시대가 단순히 AI 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뭔가 IT라고 하는 그냥 그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업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 기반은 결과적으로는 데이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생산되고 있는 모든 컨텐츠들이나 생산되고 있는 모든 문서 뭐 이런 것들은 다 사실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까지는 약간 그런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공하기가 너무 어려워. 어디에 쓰일 건데?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쌓아서 뭐해? 데이터를 맞아. 쌓아서 뭐해? 그게 대부분이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가공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LLM이 되게 저는 좋은 이유 중에 하나, 특히나 뭐 물론 이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위한 처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공지능들이 워낙에 좋아지긴 있지만, 그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이미지랑 다르게 왜 더 LLM이 더 많이 뜨냐라고 하면은 그냥 정형화되어 있지도 않고 가공하지 않은 원초적인 텍스트 문서들, 사실 인간이 만드는 가장 많은 데이터는 텍스트 관련된 문서일 텐데, 데이터일 텐데, 그 데이터를 해석하기가 조금 더 쉬워졌기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앞으로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더 많아질 거고 그럼 지금까지 데이터를 모은 것과 안 모은 것의 차이는 분명히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이제서야 빛을 바라는 빛을 보는 사회가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그 가공의 영역에 조금 더 집중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빅데이터라는 어떤 테마가 또 화두가 엄청 됐을 때도 사람들이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지만 데이터 사이언스 얘기를 했을 때 실체가 살짝은 모호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야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말 사이언티스트 같은 일을 하거든요. 데이터를 가공도 잘해야 되고 모으는 거에 대한 되게 큰 인사이트도 있어야 되고 분석도 해가지고 결과도 잘 뽑아야 되고 약간 저건 약간 너무 많은 유니콘 같은 사람들인데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해줄 수 있는 꽤 많은 영역들이 어느 정도 LLM이 대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리들은 많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 뭐지? 제가 그때 유진이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은재 LLM 만들어보고 이은재 랭귀지 모델 만들고 싶어서 그 제 카톡 그리고 제 라인톡 그리고 제가 썼던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의 글들 그리고 제가 썼던 메일들 이렇게 넣어가지고 LM 모델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완성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자기는 그렇게 써놓은 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페이스북에 글을 되게 많이 쓰던 애니까 그냥 저의 글을 학습시키거나 뭔가 하는 게 그나마 가능은 할 텐데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글을 많이 쓰지 못하는 사람도 당연히 더 많을 거잖아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글이나 데이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 게 힘들어요, 부러워요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직도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지만 개인도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한 40몇 년 살았는데 내 모델을 만들려고 할 때 근데 그게 이제 어느 분은 뭐 마케팅계 구루여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처럼 뭐 이야기를 해주는 모델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뭔가가 쌓여있는 거가 있어야 그나마 뭔가 할 여지라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전 두 개가 되게 힘들었는데 내가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야. 그래서 나는 아직 한 게 없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일하는 게 좋은 건지 잘 몰라. 이런 사람들 정말 힘들겠다. 왜냐하면은 그 데이터가 이미 쌓인 사람들은 그걸 기반으로 뭔가 AI 라이즈가 가능할 텐데 나는 아직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되게 힘든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냥 꼭 그런 거를 데이터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뭐 그렇게 한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도 격차라는 게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저는 그 격차는 당연히 존재는 할 거예요. 당연히 존재는 할 건데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그 격차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는 좀 생각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은재님처럼 무엇인가 말하는 것들, 만들어내는 컨텐츠 거기에 본인만의 결이 있고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다면은 그거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의 데이터들, 과거에 만들어낸 컨텐츠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건 맞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또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내고 싶지 않다라는 그쵸.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사실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가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는 사실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기록이 남는 게 더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 그거는 개인한테는 굉장히 더 중요한 데이터일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사실 행태 분석을 많이 해요. 사용자 행태 분석을 엄청 많이는 하고는 있죠. 근데 지금까지 조금 그 행태 분석이 살짝 부족한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것에 반응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반응을 보였던 컨텐츠가 정형적으로 조금 더 분석하기 쉬웠던 것들에 좀 집중되어 있었다면은 이제는 글 아니면 글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까지도 조금 더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행태 분석을 할 때 조금 더 쓰일 만한 요소가 많아졌다?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다 보니 어쨌건 뭐 디지털 기기를 쓰면서 디지털 문명을 디지털 서비스를 계속 쓰는 사람이라면은 쓸 수 있는 데이터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또는 내가 뭔가 컨텐츠를 만들면서 생산할 때 쓰일 것이냐는 다른 얘기일 것 같은데 이거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행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의사결정에 필요한 것들, 데이터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 그거는 충분할 것 같고 그렇다 보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먼저 좀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많을지 적을지는 더 결정할 수, 그러니까 또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근데 좀 어렵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평범한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뭐 사진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뭐 위치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쌓여 있을 텐데 그걸 이제 기업들은 더 되게 영리하게 더 이용을 하겠지만 개인 단위에서는 데이터를 인지하는 것도 너무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제미나이에게 메일의 초안을 부탁하기 시작하면 한 80%의 사람은 그냥 그거를 포멀한 형태로 그대로 사용을 할 텐데 그러면 전 세계가 약간 좀 비슷해지는 느낌이 들 것 같은 거죠. 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한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보다 더. 예를 들면은 누가 봐도 논문을 썼는데 얘가 GPT로 긁은 게 티가 나는 논문들이 이제 더 흔해 빠질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교수님들은 너의 생각을 가져와. 네가 뭘 고민했는지를 가져와라고 더 우겨댈 테니까 그런 어떤 경쟁과 싸움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은 당연히 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잠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AI 시대의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저는 필요한 역량이라고 보는데 결국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을 잘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쓸 수도 있는 거죠. 뭐 정말 단순화시키면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LLM이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꽤 많은 인공지능의 가장 그냥 기본을 단순화시키면은 그냥 확률 게임이에요. 그냥 정말 데이터에서의 확률적인 분포,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거를 계산하는 거를 잘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자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뇌구조, 인간이 실제로 뭔가 지식이라고 하는 거를 처리하는 프로세싱의 과정 자체도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다 확률로서 계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의사결정, 자연스러운 지식 처리, 어떤 프로세싱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있는 데이터들에서 나오는 처리 과정들의 모습은 다 비슷한 거예요. 사람과 인공지능이 얼추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러면 차이를 지금까지 만들었던 차이가 났던 건 도대체 뭐지? 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거는 솔직히 그냥 내가 어떤 질문했을 때 그 상황에 그 컨텐츠 그 글을 쓸 때 그때에 맞는 그때의 어떤 감정 그리고 그때 생각했던 질문들 그때 생각했던 내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영역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때 그냥 나왔던 특수한 상황의 결과물인 뿐인 것이 그게 그 과거에 어떤 데이터가 많다 경험이 많다 그렇게 해서 꼭 나온 결과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뭔가 많이 만들어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상황을 인식하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주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내가 이건 왜 만들어야 되지? 이게 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이렇게 글을 쓸 때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이슈는 없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정말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그 힘.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 차원에서는. 네. 조직 차원에서는요. 그런 걸 잘하는 조직을 결국은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을 더 우선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네. 조직에서는 어쨌건 그런 문화를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문화를 더 많이 대접해야겠죠. 그러면. 네. 저는 막 그런 상상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에서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최고 평가를 받는 한 20%가 있다 쳐. 20%가 쓰는 메일과 문서를 다 전부 학습을 시켜. 그걸로 언어 모델을 만들어. 그래서 직원들에게 너희 그냥 챗GPT 쓰지 말고 이 버전 쓰면은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쓴단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문서 만든단다. 라고 하는 식의 상향 평준화가 가능할까? 막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상상해봤거든요. 어때요?
저는 그게 저도 좋은 접근 방법이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의문점 중에 하나는 말투와 어떤 메일의 형식, 구조는 분명히 따라갈 것 같은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안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왜 일을 잘했냐면은 남들이 보지 못한 문제점을 찾았었어. 아니면은 남들이 알고 있지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접근 방법이 흔하지 않았어.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가야죠. 모델이 그거를 다 학습해서 추론 모델로 해서 그게 다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아직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구글에 계시는 분들이 만들어 줄 수는 있겠죠. 지금 GPT든 뭐든 점점 똑똑해지는 것 자체는 느껴지니까 네.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게 정말로 다 캐치가 되는지는 좀 퀘스천이 붙긴 하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당연히 학습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그 학습된 결과물을 가지고 학습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은 확률 게임일 거예요. 그럼 그 확률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확률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우와 하고 하는 와우 팩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인간 세상이랑 똑같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하지만 갑자기 와우 한 거는 정말 알 수 없게 뜨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 그거는 굳이 인공지능이 나보다 더 잘해 또는 인공지능이 나보다 더 못해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지능이라고 하는 거에서 되게 당연한 영역일 거니 그거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오히려 인간으로서 내가 더 그냥 훈련해야겠다. 조금 더 많이 내 역량으로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역량을 키운다라고 하는 개념은 실은 되게 많은 걸 겪어보고 많은 실패를 해보고 많은 뻘짓을 해보고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이래보니 이랬어라는 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게 경험과 역량이 되는 건데 실은 AI라고 하는 거는 그 경험과 역량을 계속 뺏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맞아요. 내가 이 경험을 충분히 하기 전에 내가 거의 정답에 가까운 확률적으로 높은 걸 너한테 제시해 줄 테니 넌 이걸 가지고 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맞출 수 있어 라고 일을 편리화시켜 주고 있는 과정으로 보다 보니 점점 더 아까 말했었던 역량이 줄어들 것 같은 네. 그 걱정은 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인공지능이 실제로 학습한 것처럼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그 다음 단계 추론을 할 수 있고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한 것들 자체가 사실 인간이 하는 학습과 비슷한 거죠. 저희도 아이를 키워보면 애가 어렸을 때 되게 뭔가 자연스럽게 많은 것에 노출되면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뇌세포에서 이제 뇌신경적으로 막 생기고 그런 것들인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학습에 필요한 시간의 축적이라고 하는 게 도구로 대체돼서 그걸 쌓지 않는다면은 과연 반대로 그 뒤에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은 만들어질까라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요새 드는 저의 개인적인 고민은 아이를 키울 때 얘가 학습하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 자체를 단순하게 계속 푸는 그런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시간은 줄이는 대신에 끊임없이 질문만을 해도 좋은 질문을 찾거나 좋은 그런 지능적인 환경들, 그러니까 좋은 어떤 인식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키워질까라는 좀 개인적인 걱정과 고민들이 있어요. 그냥 저는 더 이상 수학 같은 문제를 풀 때 수학을 많이 푸는 것 자체가 사실 암산을 많이 하고 그다음 단순 계산을 많이 하는 이유가 고급 수학을 풀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단순 덧셈 뺄셈 같은 걸 많이 하는 이유도 그걸 잘해야지 실질적으로 고난이도 수학적 사고를 할 때 되게 필요한 역량이래요. 그게 약간 탄탄한 네. 그렇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이제 저희 아이한테 노가다 같은 이제 수학을 계속 풀라고는 많이 시켰죠 어렸을 때. 그게 근육처럼 배기가.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생각하는 근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점점 이제 사라질 거잖아요. 특히나 그게 조금 더 어려워진 이제 중등 수학, 고등 수학 가버리면은 그런 건 더 사라질 거예요. 미적분학 같은 거 이제 엄청 잘 풀지 않을 거예요. 엄청 잘 풀 거라고요. 그러면은 얘한테 미적분학 같은 거가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도구가 주어진다면은
얘한테는 그럼 미적분학에 무엇을 가르쳐야지 수학적 사고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뭘 질문하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저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의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어떤 식으로 더 키워져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아직 답은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계속 질문할 수 있고 좋은 질문을 잘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조직 차원에서도 그런 질문하는 것들, 의심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과하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막 우진님 그 아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 미적분학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아빠 이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얘가 답을 갈려주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그럼요. 예. 저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미분에서 멈춘 수포자이긴 한데 분명히 이런 단순하게 해석하거나 이걸 풀어야 되는 영역들은 다 대체가 이미 될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애는 할 테고 근데 아빠가 느끼기에는 이게 너의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근저기 때문에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이게 쉽게 먹히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 같은 게 큰 거죠. 너는 수학적 사고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수학적 사고가 뭔데요부터 이제 막힐 거예요. 그러면 그래 아빠 그게 내가 먹고 사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 막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도 이게 좀 더 근원적인 질문들이 들어갈 때 대답을 할 수 있게 나도 해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것 또한 GPT한테 물어봐요. 수학적 사고가 뭘까? 약간 이런 거. 그렇죠. 그건 좋은 방법이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우진님 말씀이 다 너무 동의가 되고 맞는데 약간 더 현실 세계로 내려오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냥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면 뭐 내가 3명을 줄일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뭐 야근을 안 하던 애들이 약간 야근을 하던 애들이 이걸 도입하면 야근을 안 하게 되는 게 맞아? 이 관점으로 더 볼 거잖아요. 아주 현실 레벨로 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 현실 레벨에서의 명확한 효능감을 줘야 그게 또 도입이 되고 잘 쓰이고 폭발적인 뭔가를 만들 테니까 저는 실은 챗GPT가 이렇게까지 막 파괴력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브리일 거고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논문을 대신 써주는 역할과 어떤 그런 식으로 아주 초보적이지만 아주 내 일상생활에 아주 결정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관점에서 앞으로 나올 에이전트나 앞으로 나올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가 좀 기대되고 궁금한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들은 궁금해요, 되게. 근데 지금 되게 말씀 주신 게 저한테는 약간은 이게 질문이자 답 같은 느낌도 드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지브리도 그렇고 그렇게 떴던 이유는 그냥 되게 명확한 답이 있어서예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좋아하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점점 답을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답을 만들기 위한 앞에 질문들이 더 결국은 저는 질문을 생각해야 돼라고 하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해질 거라 생각하는 거죠. 답이 뭔데? 그래서 답이 예시로 나온 답이 뭐였어?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냥 많은 어떤 정답값은 아니겠지만 어떤 그냥 답들이 도대체 뭐였는데라는 걸 자꾸 물어보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점점. 오히려 수면 아래에 있었던 많은 일들은 그런 답이 만들어지기까지 내가 도대체 어떤 질문을 했어? 이게 저는 필요한 수면 아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될까라고 하는 상상, 투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상상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투비가 필요한 게 뭘까? 그 투비를 위해서 내가 고민해야 될 게 뭘까? 그냥 이 자체를 생각하는 거? 이것 또한 저는 중요하죠. 앞으로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답을 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답 자체는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제 GPT가 너무 많이 줘요. 심지어 저는 아이 키울 때도 우리 아들이 거짓말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타이를 수 있지? 답이 줘요. 얘한테 상처는 주지 않지만 정확하게 가이드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근데 지금 거지? 방금 말씀하셨던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가이드는 주고 싶어. 그거에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고 뭘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얘가 주는 답은 아니에요. 옵션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다만 내가 이 GPT한테 질문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방향성 또는 답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를 잘하는 직원들을 조금 더 결과적으로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도 조직의 관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얼핏 들어요. 그런 직원들을 그냥 제 언어로 치환해서 얘기하면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맞아요. 있는 친구들이겠죠. 이게 본질이 무엇이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인지하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되게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거니까 그 상위 싱크를 맞추려고 엄청 이제 리더들은 애를 쓰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너의 것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는데 이제 많지 않죠. 네. 쉽지 않은 거죠. 저는 그리고 그게 많지 않은 것도 있었는데 그게 왜 저기 많이 이제 대우라기보다는 많은 조직에서 그거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질문을 많이 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질문의 시간이 길어지면은 답을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질문의 시간이 답을 만드는 시간을 결국 잡아먹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는 말이죠. 근데 답을 먹는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저는 질문할 시간을 길게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정론인데 실은 답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냥 프로젝트 전체 시간을 줄여주세요가 더 일반적이지 않아요? 저는 그것 또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질문할 시간에 답을 빨리 만들 수 있다라면은 질문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빨리 시장에 던져보고서 하자라는 쪽에 가까운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개발자가 유리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질문할 시간과 답을 만드는 시간 중에서 개발자는 답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은 AI까지 이용해서 답도 짧게 만든다면은 훨씬 더 빠르게 무엇인가를 결과를 만들기에는 정말 좋겠죠. 그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크게 프레임으로 가지고 와 보면 옛날에는 그 프로세스대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그 진화의 속도가 그냥 스탠다드했다면 지금은 AI를 가지고 그 결과치를 빨리 만들고 빨리 실험해 본 다음에 빨리 적용해 볼 수 있으니까 그 프로그레스가 극단적으로 짧아질 수 있으니 그걸로 인한 이제 진화와 성장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저는 거시적으로 보자면. 그럼요. 네, 저는 훨씬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제가 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은 저는 이제 제가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한 개인이지만 잠시 그냥 제 미래를 그냥 예상해 보자면은 궁금합니다. 사실 인터넷이 나온 다음에 정보가 많아진 시대가 됐어요. 정말 그래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거든요. 그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너무 많은 이야기들, 인터넷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맞아요. 이제 판단하기가 힘들고. 힘든 시대가 됐는데 앞으로는 반대로 제품은 많아질 거예요. 앱이든 서비스든 많이 만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드는 게 쉽다 보니까 고민 안 하고 만들기가 너무 좋아요. 비슷비슷한 거 정말 많아질 거예요. 그 얘기는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마치 과잉 생산의 시대가 돼서 우리가 쓰지도 않은 양말이 미친 듯이 많이 늘어난 시대,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좋아져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면은 예전에 많이 경제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뭔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네. 그게 실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서비스 아니면 제품 이런 것처럼 무형의 제품 이런 것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앱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많이 만들어낼 테니까. 뭐 그냥 사진 찍고 필터링 할 수 있는 자동 앱이에요라고 하는 게 막 수십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되게 많아질 거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고민을 잘하는 사람이 조금 더 좋은 앱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의 깊이, 고민의 방향성이 좋아진 사람들이 더 그러니까 좋은 앱을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그 많아진 것으로 좋은 프로덕트만 살아남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앞으로의 시대는 정보의 과잉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품 서비스 과잉의 시대가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이 구분될까? 그거를 구분짓는 그런 좋은 제품과 좋지 않은 제품을 구분짓는 시작점은 뭘까라고 했을 때는 그게 전 질문이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그래서 질문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뭐 질문 안 하고 그냥 좋은 질문 없이 그냥 정말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쭉쭉쭉쭉 만드는 것도 당연히 쉽죠. 저도 요새 앱을 만들지만 그냥 만들고 출시할까? 그냥 배포해버릴까? 맨날 얘기하다가 아무도 안 쓸 것 같은데 이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정말로 아무도 안 쓸지 모르니까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배포를 해버려. 그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배포해서 아무도 안 쓴 적이 있어서 그거 이제 그거에 대한 방법론도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뭐 다른 얘기. 근데 그거를 그런 앱을 100개를 만들면 그 중에 하나가 실제로 터질 수 있으니까 그쵸. 그냥 그거를 만드는 건 상관없죠. 근데 그쵸.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100개 중에 한 개가 아니라 이젠 점점 1000개 중에 한 개, 10,000개 중에 한 대가 될 거고. 네. 그러면은 그 중에 살아남는 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또 다시 돌아가서 그냥 좋은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결국은 맞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진님의 성품을 보건대 좋은 질문에 대한 게 저는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약간 좀 더 세상에 찌든 애니까 그 똑같은 상황에서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찾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네, 비슷비슷한 것 에이전트가 많아지면은 거기서 더 후킹하려고 그러고 더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어느새부턴가 유튜브에 있는 썸네일에서 발신한 메시지를 거의 안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날 낚으려고 하는 거에 가깝고 그런 걸 보고 들어갔다 실망하는 경험치가 높아지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진님 말이 맞는 거죠. 결국은 제가 클릭을 여러 번 했을 때 좋은 경험을 했던 그 사람의 신뢰도에 의해서 클릭을 하게 되지 그 썸네일에 후킹하는 거가 점점 더 떨어진다라는 걸 스스로 느끼거든요. 그 맥락은 그래서 같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더 자극적이거나 그럼요. 더 후킹하려는 그건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마케팅도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럴 것 같고. 네. 아니 저는 뭐 결국은 당연히 좋은 질문, 좋은 의도들이 성공을 하는 거는 성공을 하길 바라고 있지만 꼭 그렇게만 성공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건 아니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거쳐가야 될 좀 수순? 당연히 아마 그런 게 다 합쳐진 세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질문을 가지고 많이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이 뭐 하나 걸려라 하고 많이 만드는 것도 당연히 많이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이제 그런 걸 또 걸러주는 AI도 나올 거고. 그렇죠. 다 네. 방어하고 공격하고 창가 방패 나오겠죠. 계속 그런 거는 그냥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런 시대에서 내가 도대체 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좀 그런 괜한 고민들을 하는 거죠. 좀 더 질문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진님 어떻게든 뺏겨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하우나 팁을 좀 전수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 AI 관련 정보나 컨텐츠들 중에서 우진님의 기준으로 주로 보는 뭐 뉴스레터건 사이트건 아니면 나는 이런 식으로 정보를 필터링 한다라고 하는 노하우 같은 것들 중에서 좀 공유해 주실 건 없나요? 저는 노출이 되면은 바로 노출된 것들을 인식을 하고 그게 제가 관심 있는 영역이나 뭔가 평소에 뭔가 찾아보려고 했던 영역이면은 그냥 그 즉시 거기에 반응은 하되 거기서 이제 그걸 그대로 소비하지 않고 꼬리 질문들처럼 계속 제가 GPT에 더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더 찾아보는 형태로 계속 소비를 해요. 그래 보는 데는 어디를 봐요 주로? 주로 보는 것 자체가 사실 그냥 뭐 기터브에 들어가요 아니면 뭐 어디? 아니요 저는 개발 관점에 대한 것들은 아예 그런 기터브나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냥 페이스북에 있는 커뮤니티 페이지들을 몇 개 구독하고 있던 것들에서 나온 이야기들에서 보던가 걔 때문에 같이 추천돼서 나오는 것들 아니면 인스타나 이제 스레드에서 조금 몇 번 보면은 당연히 이제 응당 추천이 되는 것들 알고리즘에 올라오죠. 그런 걸 주로 보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개발자 사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커뮤니티는 사실 거의 안 봐요. 네, 저는 그 부분은 오히려 더 안 보긴 해요. 왜요? 왜 안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적인 부분에서의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의 트렌드, 기술의 내포 이런 거가 더 좀 많이 있고 저는 어떻게 쓰이는지가 좀 더 궁금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그대로 소화하기보다는 거기 내용이 나왔으면은 제가 주로 쓰는 검색 키워드 같은 것 중에 하나는 이거를 이용한 회사 아니면은 이 기술을 쓰고 있는 다른데 예를 들면은 AWS에 이런 게 나왔답니다. 아니면 구글에 예를 들면 클로드 코드가 나왔답니다. 그러면은 클로드 코드가
뭐 CRI로도 움직일 수 있어. 제미나이 CRI가 되게 좋다고 하는데 그럼 제미나이 CRI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건 뭐야? 이런 걸 더 물어봐요. 그냥 거기서 제미나이 CRI의 구성 요소에서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고 거기에 필요한 아키텍처가 뭐고 이런 걸 더 깊이 파는 건 먼저 하지 않아요. 그 저희가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돼서 이제 가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전히 붕 떠 있는 AI와 이 메가 트렌드에서 되게 발을 땅에 닿고 아주 현실적인 효능감을 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저와 사용자들을 지금 찾아 헤매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뭔가 되게 좋은 인사이트나 좋은 어떤 서비스 포인트를 잡아내면 이제 걔를 해보려고 여기저기 만나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저희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조금 예상치 못했던 건데, 그들은 AI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저는 첫 번째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가 지금 저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니즈를 좀 줘보세요 라고 해도 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상태라서, 이 불붙은 AI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좁은 영역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사람들이 이거를 의외로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은 현실 세계와 지금 좀 맞닥뜨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기술이 나왔을 때 나오는 당연한 패턴, 예, 진짜 그렇게 생각은 해요. 빅데이터도 그랬던 것 같고, 뭐 인공지능 처음 나왔을 때, 뭐 자율주행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던 것 같고, 항상 그랬던 패턴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비슷한 건데, 기술 개발 엄청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결국 메이커의 관점에서만 움직였던 거였어요. 소비자 관점에서 없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어쩌면은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챗GPT도 실은 되게 유저 베이스 관점으로 만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냥 예. R&D를 하다가 나와가지고 이거 출시해봐야 되나 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이런다고?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알파고의 파동, 그러니까 알파고의 그 느낌이랑 사실 초기에는 사람들이 비슷할 거라 생각했던 거 이유도 알파고가 그렇게 어마무시해서 뭔가 이제 다 인간은 끝났어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는 사실 그건 저는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저거 뭐 했을 건데 라고 했을 때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뭔가 폭풍처럼 뭔가 세상을 바꿀 거 생각 못 했거든요. 지금도 사실 저는 AI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좋아진 것도 맞고, 근데 다만 알파고랑 다른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분명히 알파고랑 다르게 쓰임, 조금 더 범용적으로 쓰일 곳이 훨씬 많은 건 맞는 것 같아. 저는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의 AI의 이 엄청난 소용돌이가 조금 더 파괴력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거를 못 느끼실 거예요. 당연히 내가 직접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느낌은 들거든요. 아까 뭐 장인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공장이 생기고 생산되는 게 굉장히 자동화돼서 실제로 진짜로 일하던 장인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저는 AI가 단순히 기술적인 생산자들, 엔지니어들 측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조금씩은 전방위 영역으로 약간 이런 장인들을 좀 흡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기반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분명히 누군가는 공장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처럼 지금 난 바빠 그래서 모르겠어 이거보다 얘를 어떻게든 이용을 하면은 나는 내 걸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조금 더 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긴다면은 분명히 활용처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 그게 너무 바쁘지만 그래도 내가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신다면은 도움될 요소는 분명히 존재할 거라 생각해요. 저희 누나가 선생님이라 제가 이제 누나랑 밥 먹으면서 그런 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저희 학생일 때 몰랐는데 선생님들도 시험 싫어하더라고요. 시험 문제를 내야 되니까 시험 문제를 내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왜냐면은 기존에 했던 문제랑 겹치면 안 되고 그 가르치고 있는 영역은 다 담아내야 되며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실은
AI가 들어가면 저는 제일 빨리 약간 트랜스포메이션 될 수 있는 영역이 딱 이런 학술적 영역이라는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한 1000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 1000 정도의 지식에서 그 적절하게 내가 애들한테 한 100 정도로 가르쳐 준 건데 그 100 정도의 안에서의 뭐 한 10문제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면 AI는 그 1000이 한 만에서 한 100만에서 한 1000만까지 간 상태에서 더 적절한 질문들을 더 잘 뽑아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리고 그 도출해낸 질문을 기존에 있는 시험 DB와 맞춰봐서 겹치지 않게 하는 것도 훨씬 쉬울 것 같고, 그렇게 한 다음 이 시험 문제가 맞는지 틀린지만 선생님이 검증만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식으로 이제 루틴하게 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누나가 생각이 되게 많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역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대부분 다 대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약간 학술적 영역 같은 데가, 그러니까 GPT는 결국 지금 현재 글이니까 어떠고 저쩌고 해도 뭐 에이전틱하게 바뀐다고 하지만 현재 버전은 글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빠르게 변화할 여지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대체는 사실 저는 피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대체가 되는 것만큼 다른 영역에서 분명히 동일한 숫자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새로운 고민거리를 하는 직업이나 이제 사람들이 생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 저희 이제 수다 떨었던 것 중에 각 회사마다 AI 담당자가 생길 것 같다. 그 비슷한 느낌이죠.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엔지니어라고 하는 직군의 모습이 약간 그렇게 바뀔 거 생각한 거예요. AI를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각각의 뭔가 단위 펑션들을 만드는 데 집중됐고 그런 것들을 더 잘 만들기 위한 기술 개발을 했던 게 약간 엔지니어링의 모습이었다면은 그런 게 조금 더 이제는 AI가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은 대신하면은 대신해 준 것들이 정말 잘 굴러가는지, 그리고 사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만들어진 것들이 운영되는 건데 그 운영되는 시점에서 계속 뭔가 변화를 주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잘못되고 있는 건 없는지,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만들어진 건 아닌지, 이런 걸 체크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기술적인 배경과 비즈니스적인 맥락도 다 같이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하는 식으로 아마 조금 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아니면은 뭔가 AI 엔지니어 이런 식의 업무들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어요. 이게 아마 은재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웨스트월드라는 미드가 있잖아요. 명작이죠. 예.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 엔지니어가 실제 엔지니어예요. 거기 나오는 엔지니어라고 하는 사람들, 사람, 그리고 이제 미드에 나오는 안드로이드 같은 그 호스트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기계. 근데 그 기계들이 가끔씩 와서 사무실로 와서 그 엔지니어들을 통해서 계속 뭔가 주고받으면서 뭔가를 더 발전시킨다거나 이상을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엔지니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는 게 그 호스트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체크하는 역할은 너의 역할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는데 그게 한 호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호스트들도 다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직군들은 당연히 생길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당연히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의 지식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고 업무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 직군들도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내 팀을 전부 다 AI 에이전트로 만들어 막. 그러면은 그들한테 일을 분배하는 거? 이런 거를 더 잘하는 사람도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은 저 에이전트가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되게 사실 더 좋은 거는 사람을 한 명 뽑는 게 아니라 기술팀에 얘기해서 에이전트 2개 복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에이전트의 캐파를 늘려주세요. 이런 것도 가능한 거니까요. 근데 그런 걸 판단하는 것 또한 하나의 에이전트가 할 수 있겠지만 그 에이전트가 하려면 어쨌건 단위의 펑션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알아야지 또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모든 게 다 대체되진 않겠지만 대체가 되면서 반대로 대체된 것들을 관리하는 새로운 직군도 당연히 생길 거다라고 생각은 들죠. 그렇게 이제 새로운 에이전트들이 생기고 그걸 관리한 사람이 있다라는 뜻은 결국 회사의 업무가 되게 다 투명해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투명해질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되게 그냥 결과만 가지고 다 모든 거를 해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런 거에 투명성을 보장해 주는 또 하나의 직군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AI 엔지니어가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AI 엔지니어 AI의 작업들이 정말로 뭐 윤리적으로 또는 이제 어떤 우리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지 아닌지를 이건 또 AI한테 맡기면 AI가 또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 이건 정말 사람이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견제하는 그런 역할도 어쩌면 있을 수 있겠네라고 하는 그런 직군이 또 생길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도 간혹 가다가 요새 막 나오는 얘기들이 그 AI 모델 만들고 있는 데서 그 모델들을 학습시키는데 자꾸 다른 식으로 회피하려고 한다. 지워진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모델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막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자기가 이게 결국은 그 모델들이 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니까 이제 좋은 좀 더 학습에 잘 되기 위해서 계속 좋은 결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칭찬 같은 걸 계속 하는 건데 그 칭찬과 부정적인 피드백 이 두 가지 중에서 자기가 아까 말씀하신 AI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고 있대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약간은 신뢰의 이슈라서 인간들이 또 해야 될 영역들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이야기가 자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AI가 잘하는 건 AI에게, 그리고 인간이 잘하는 거는 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더 잘하는 걸 인간이 하기 위해서 허드렛 일과 여러 가지 것들을 AI에게 좀 더 많이 맡기는 구조가 이상적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하셨고, 저는 그 이야기에 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잖아요. 내 일이 대체되지 않을까, 또는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근데 뭐 현실적으로 필요한 고민인 건 맞지만 AI한테 사라지지 않을 만한 경쟁력을 나 스스로 갖추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아마 비슷하게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조언 하나 해주시고 오늘 끝내죠. 네. 그런 조언이랄까요? 그냥 왜냐면 우진님도 그 중에 한 명이니까. 네. 지금 우진님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것저것을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신 거잖아요. 네. 저는 제가 조언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태도인데 저는 AI가 제 일을 많이 대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특히나 엔지니어들, 특히 개발자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서 대체를 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면은 저는 요새 드는 생각은 걔네들하고 같이 일을 하자, 약간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AI를 이용해서 오히려 얘네를 더 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러면은 쟤네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고 쟤네들이 잘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나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내가 못하는 것들, 딱 방금 말씀하신 내가 못하는 것들은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시키고 나는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계속 찾아보자. 이런 마인드로 계속 좀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AI를 대하고 있어요. 그냥 앞으로 한동안은 이렇게 더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나를 완벽하게 다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나오긴 하겠지만 언젠간 나오긴 하겠지만 또 그때 가서 고민해보고 뭐 그때 가면 또 아니면은 뭐 모르죠. 반대로 그렇게 일을 안 해도 뭐 누군가가 다 돈을 줄지 그럴 수도 있으니 그치. 지금은 굳이 그렇게까지 그런 먼 미래의 거를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대체되는 일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러면은 대체할 수 없는 일은 뭔지 빨리 찾아서 같이 일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자. 저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최근의 태도입니다. 네. 완전히 동의합니다. 완전히 동의해서 저도, 그러니까 저는 실은 우진님에 비해서 좀 늦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부턴가 그냥 제 옆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몇몇 아이들을 발견을 하고 이 아이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게 또 실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뭐야 막 이럴 수 있는데 운 좋게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고 얘네들한테 일을 하나하나 맡기면서 제가 더 놀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되게 신기해하면서 뉴스룸을 열심히 보면서 그래서 지금 더 친해진 것 같고 이 친해짐을 좀 더 고도화하고 싶은 마음까지 지금 흘러간 거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요거를 되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협업을 해서 누군가까지 좀 더 편리하게 해주면 더 재밌겠다. 딱 요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재미를 느끼고 있는 거를, 아니 우리 같은 효능감을 좀 더 다른 일반 많은 분들한테 어떤 되게
좁은 영역이라도 탁 찔러 넣어줘서 그들이 되게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효능감 느껴지게 한다면 그게 서비스 시작 아닌가? 약간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비슷합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릴톡은 맨 마지막에 좀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지긴 했지만 AI 이야기를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실은 서비스나 커리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보다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우지님이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고 저도 그 태도에서 거의 모든 게 나온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얘와 어떻게 공존해야 되는지 그리고 얘를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는 앞으로 더 잘 살아야 되는지의 관점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드릴톡은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처음 이야기는 일로 시작이 됐지만 점점 일과 AI로 자연스럽게 넘어왔고 앞으로는 좀 더 AI로 자연스럽게 더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가 2025년 7월 15일부터 실제 목소리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자에게만 수익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고 수익 제외 대상에는 재활용 또는 재활용된 비디오, 국산의 콘텐츠, 완전 AI 생성 비디오 등을 제한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과감한 결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두 분이 보시기에는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유튜브는 이미 이제 슬슬 준비하고 있구나. 과잉 컨텐츠, 과잉 제너레이션 시대를 경계해야 되는 거. 그게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그 만드는 거에 돈을 버는 거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경계하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생산하는 것 자체는 돈을 줄 만큼의 리소스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선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거기에 니네가 항상 사람이 잘하는 거, 사람의 가치를 얹어라. 그게 없을 경우에는 더 이상 전 반대 선언 같거든요. 너네는 기계를 못 이겨. 약간 이런 선언이라고 느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돈도 그렇게 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먼저 그걸 했다는 게 가장 그런 기술들을 잘 만들고 있는 구글 쪽인데 그렇게 선언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자기들만의 기술에 대한 어떤 되게 큰 신뢰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조치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오리지널리티를 우리는 더 쳐줄 거야. 그쵸. 오리지널리티를 쳐줄 거고 그러니까 이거가 어떤 새로운 밸류를 만들 정도로 되게 혁혁한 변화가 이뤄낸 컨텐츠가 아닌 다음에야 그냥 얘는 그냥 돈 벌려고 만든 목적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생태계 전체 관점에서 얘는 좋은 컨텐츠가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거지 사람들한테 좋은 컨텐츠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야 라는 관점에서 유튜브가 판단을 했다라고 보고 그게 본인들도 살 길이었을 것 같아. 오리지널 컨텐츠 가진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을 했거든. 여기서 만들어봤자 난 돈이 안 되네 라고 하니까 재생산하는 애들만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유튜브 입장에서는 얘 아마 쫙 있지 않을까요? 전 세계의 컨텐츠를 만든 애들 중에서 핵심 관리하고 있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든 애들이 하나둘씩 떠나서 틱톡 가서 만들고 뭐 다른 플랫폼 가서 만드는 거 보고서 야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아마 좀 더 이 사람들을 위하는 형태의 정책으로 변화한 게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전 아까 얘기했었던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강조 이게 점점 더 파워풀해질 거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상한 애들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침착맨이 처음 나왔을 때 조금 이상했잖아요. 많이 안 이상하고 조금 이상했는데 지금 그게 이제 메이저가 됐을 정도로 시장을 품어줄 수 있는 품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침착맨의 그 조금 이상했을 때보다 더 많이 이상해져야 아마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거나 열광을 하거나 좋아할 것 같아서 더 자극적이 될 것 같다. 유튜브가 되게 정말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구글도 그렇고 그냥 어떤 느낌이 들냐면은 AI의 무서움을 아주 빠르게 인지한 몇 안 되는 큰 회사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제미나이를 개발하는 팀이나 구글 검색의 검색 쿼리의 마켓 쉐어를 뺏기고 있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얘네는 지금 야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경영진들이 되게 정확하게 하고 있는 느낌? 그래서 지금 막 목숨 걸고 이거저거 만들어내고 그러고 있는, 이 중에 하나만 얻어 걸려라 이러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고, 그 밖에 회사는 중요한 건 알겠는데 아직 목숨까지 걸지는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구글이야 뭐. 못 따라가겠어 정말로. 그래서 네이버 다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거나 뭐 우리나라에 들어보면 그냥 아예 그러니까 경쟁 상대로 아예 치지 않고 있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좀 위험한가?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끝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